오늘 그 영상 공개되는 겁니까? 네. 그거? 예, 녹화 직전까지 노력을 했으나 확답을 받은 상태로.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요거는 예, LH. LH. 소형무장입니다. 예. 이모드 연결이 있긴 한 거죠, 사실은. 네. 예. 아, 이제 주인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초의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죠. 한국의 헬파이어라고도 불리는 하늘의 검 천검이 지난해 12월 12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올해부터 양산되는 소식 아마 저희 본게임 팬분들은 다 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공대지 하늘에서 땅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대지로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천검은 우리나라 최초의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특히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죠. 근데 이거를 땅에서 땅, 그런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된 버전이 시험 발사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좀 잘못 알려진 내용을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여러 언론에서 보면 이 천검 개량형이 지대공이다. 지대공 개량형을 시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달 넘게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방위사업청이라든지 해당 업체 쪽이라든지 그게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맞는가 보다 이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요 관련된 기사를 좀 쓸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방사청하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지대공이 아니고 지대지 버전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북한 기만 작전입니까? 아니, 본인들 사실 상품이잖아요. 이거 무기 체계도. 부인 안 하고 그냥 네.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 천검 개량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전략 무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하여튼 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팩트는 이제 지도공이 아니고 네. 지대지 개량형이다. 그리고 또 이 천검 미사일을 만드는 그 업체 고위 관계자하고도 네.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천검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음속이 훨씬 못 미칩니다. 속도가 느리면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격추하기가 좀 어렵겠죠. 따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속도 문제, 특히 속도 문제 때문에 지대공 버전을 만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하나디펜스가 이 천검 미사일을 전차라든지 장갑차 또 다른 소형 전술 차량 이런 이제 지상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난 1년여 동안 아주 조용히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그게 이제 선보인 게 이제 작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유명한 안흥 시험장에서 천검 시험 발사를 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요즘 뭐 K방산이 뭐 대박이잖아요. 여기 이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계속 진행형, ING형이 돼 있는 대박 터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예. 노르웨이도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K2 전차 그 수출이 결정은 안 됐는데 계속 유력 후보로 레오파드 2와 경합 중인 그런 상황인데 노르웨이도 또 우리 이제 그 시장 될 수 있고 이런 수출 대상국 7개국 50여 명의 그 군 고위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이제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 차체는 이제 K11 장갑차 이제 차체고요. 여기에 6발씩 장착된 탑재된 발사대 2기를 장착을 한 겁니다. 예. 총 12발의 천검을 장착하는 그런 형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영상은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대기실에서 녹화 전에 대기실에서 방사청에 이제 공보 담당하시는 책임자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러신 상황이고요. 영상이 안 나오면 이게 그냥 그 보안 상황이라 안 나오는 거고 영상이 나오면 협조가 된 겁니다. 근데 영상이 안 나왔다고 저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보안 상황인데 저희가 국방 TV에서 일하는 저희가 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이제 장갑차에 이게 장착된
지대지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팩트는. 그렇죠.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K21 네. 장갑차에 이제 발사대 천검을 장착한 건데요. K21이란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요걸 이제 호주 육군용으로 고친 게 바로 레드백. 아, 그렇죠. AS21.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K11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거죠. 사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보더라도, 차원의 미래형인데, 이제 딱 그래서 보더라도, 예. 약간 레드백이 살짝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예. 네. K21 장갑차 플러스 천검 지대지 버전 성공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다국적 인사 그 외국의 그 중요한 분들 오셨다는데 그분들의 평가는 어땠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예.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 일단 반응이 좋았다.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벌써 거의 1년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안타깝게도 이게 이 관련해서 몇 번 다루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 교훈을 주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그 휴대용 대전차 무기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제인 제블린이라든지 뭐 유럽제인 엔로라든지 이런 거에서 러시아의 수십억 원짜리 전차가 그냥 박살이 나는 네.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차 미사일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각광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상당히 주목받고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 대전차 미사일이 하늘, 땅, 뭐 어디서 이제 발사했을 그러면 당연히 이제 효용성은 높아진 거게 되겠죠. 예. 자, 우리 천검은 미국제 헬파이어를 개발 목표로 상정해서 한국형 헬파이어.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국형 타우러스, 뭐 천룡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계통에서 우리의 천검, 천룡의 뜻이 이거 청출어람 이거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까? 천검은 ADD 주관으로 7년 2개월 네. 만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전투용 적합 판정도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명중률, 사거리, 관통력 같은 주요 성능이 다 통과가 됐다는 의미니까 역시나 우리 천검도 해외 유사 무기 세계랑 비교를 해서 동등하다 적어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예, 위에 게 당연히 천검이겠죠.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크게 써져 있으니까요. 예. 날개가 중간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날개가 뒤에도 달려 있지만 날개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중간에 직사각형 날개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 외형만 따지면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ER, 요거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의 이제 사거리 연장형을 좀 닮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직경은 150mm, 그러니까 15cm고요. 길이는 1.5m. 그리고 발사 중량은 35kg, 비행 속도는 초속 200m, 최대 사거리는 약 8km. 네. LH 한 기당 4발을 장착을 할 수 있고요. 헬파이어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헬파이어는 이제 1980년대에 등장을 했죠.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사 중량은 45kg이니까 약간 더 무겁고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 1.3, 초속 425m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대 사거리는 8km가 똑같고요. 요건 이제 주로 아파치 아니면은 그 바이퍼, 유로콥터 타이거 이런 공격용 헬기에도 탑재가 되고 최근에는 무인 공격기의 주요 공대지 무장으로 또 애용이 되죠. 일단 비교를 좀 해보자면 관통력부터 비교를 해보자면 천검은 기존 개발 주요 작전 성능을 이제 초과를 해서 결국 헬파이어 2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균질 아변 장갑 기준으로 최대 1000mm, 1m죠. 네. 1m를 꿰뚫을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장갑. 그 장갑인데. 예. 근데 헬파이어는 조금 더 세서 균질 아변 장갑 기준으로 1200에서 1400mm를 깰 수가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원조가 지금까지 숫자상으로 보면 조금 더 약간 우위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뭐 속도도 빠르고 무게도 좀 더 나가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천검이나 헬파이어 둘 다 대다수 국가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3세대 전차. 이게 뭐 러시아의 T-80이나 미국의 M1A1 이런 거죠. 요거라도 이제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두세 겹씩 씌우지 않으면 일격에 격파할 수 있다. 1000mm나 1200mm나 예, 큰 차이가 없는 그러면 거죠. 뭐 왜? 그리고 특히 이제 상승 후에 전차 상부로 내리꽂는 요거 있잖아요. 요즘 그거 저도 영상 그러니까 항상 많이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정도는 당연히 쉽게 격파를 할 수 있고 또 육상 부대 전체에게 좀 악몽이 된다. 예. 이런 관통력을 일단 갖고 있다 해서 뭐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냐 생각이 그렇군요.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유도 능력이죠. 유도 능력은 사실 뭐 정확성, 뭐 명중률 이런 거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잘 유도해야 되니까. 탱크가 또 전차라는 게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잘 유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천검은 일단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란 걸 쓰고요. 그래서 이제 탐지선을 높였고 이거는 운영자가 표적을 지정한 뒤에 발사를 하면 탐색기가
표정을 자동 추적해서 명중하는 이제 발사 후 망각, 소위 그 파이어 앤 포겟이죠. 기능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근데 유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유선 유도입니다. 유선 유도. 그러니까 유선이요? 광섬유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한기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유선 유도로 발사한 다음에 공중에서 목표물을 지정을 해주고 유선 케이블을 끊습니다. 그럼 얘가 그 다음부터 이제 파이어 앤 포겟 방식에 따라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찾아가는 방식인데 헬파이어는 유선이 아니죠.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라고 해서 표정을 레이저로 찍어주면 이제 날아가서 맞추는 방식이라 할 때 딱 보기에 훨씬 단순해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파이어 앤 포겟은 이제 헬파이어가 먼저입니다. 레이저로 찍어주고 헬파이어의 이름 자체가 우린 헬파이어 하면 지옥불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아 그렇죠. 우리 저 게임 쪽에서 많이 나오죠.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이름이 헬리본 레이저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해서 헬리콥터 기반 레이저 발사 후 망각. 아긴 걸 그거 압축한 게 어떻게 또 이게 딱대 헬파이어로 끝나네요. 미국은의 특징 좀 특기잖아요. 특기. 단어를 줄여가지고 다른 단어에 갖다 붙이는. 그래서 이제 레이저 유도라는 것이 헬파이어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레이저로 유도되는 헬파이어 달리 첨검은 아니 솔직히 저도 요즘 마우스니 뭐 다 무선으로 봤거든요. 헤드셋도 그렇고 근데 다 유선보다 무선 대세인데 왜 유선을 했죠? 신품인데? 좀 후져 보이잖아요, 얼핏. 아 죄송합니다. 솔직히 유선이라 좀 약간 실망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찍어주게 되면 레이저는 직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 우크라이나 전장을 자꾸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죠. 이제 예. 평지가 있는 곳들에서는 레이저가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산이 다 가로막고 나무가 숲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레이저를 가지고 어떻게 조절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상황에 말씀하신 따라서. 유도 능력이 떨어지겠네요, 솔직히. 오히려 그런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적외선하고 CCD 영상을 빠르게 헬기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또 전장에서 요즘은 전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뭐 통신 전파라든가 온갖 뭐 잡전파가 다 돌아다니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할 수 있다. 솔직히 유선이 신뢰감은 짱이죠. 그러면 아직도 유선 전화가 차이 많이 납니다. 이 음질 비교해 보시면 두 개 핸드폰하고 실제 차이 많이 나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유선 전화가 음질이 훨씬 좋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아날로그의 교환입니다. 근데 이 유선 전화가 차이 많이 나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제대로 좀 전파를 가지고 이제 송신 수신을 하려면 유선 유도가 최고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데 천검은 아까 초속 200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헬파이어는 초속 425m. 이건 사실 초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천검은 이제 유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줄을 풀어야 돼요. 줄이 쫙 풀려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초음속으로 막 달리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뭐 끌어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헬파이어처럼 빨리 나기는 좀 무리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발사 후 망각 외에 뭐 다른 유도 방식도 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말 최신형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 많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우선은 아까 이제 유선 데이터 링크를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재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사 후에 재지정, fire and update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요즘 뭐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있죠. AI. AI. 예, 인공지능 이제 알고리즘을 최초로 탑재한 대전차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정 영상을 딥러닝, 심층학습을 통해서 유사시 이제 운영자 개입 없이도 이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이제 포착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이제 명중률을 하고 운영자의 생존 가능성은 높이고. 그다음에 운용 시간은 단축시키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한 분들은 그래서 천검이 사실은 헬파이어 성능을 능가한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일부 뭐 장갑 관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앞서는 점들이 꽤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격인데 헬파이어가 한 발당 7,800만 원에서 뭐 1억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사실은 대전차 미사일로서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자랑하는 천공 미사일도 한 발당 1억 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천검은 요거보다 더 쌀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좀 앞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격 면에서도 천검이 이제 헬파이어를 앞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이제 갖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럼 말씀 중에 그 탑재된 인공지능으로 표적 영상을 네. 학습해서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고. 그러니까 나는 얼굴 알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M하고 네. T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아니, 그동안에 아무튼 뭐 상대로 싸다고 하더라도 우린 뭐 헬파이어를 썼으니까 뭐 네. 그냥 수입해서 그냥 그 돈 주고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파치 헬기를 36대를 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치 가장 강력한 펀치가 헬파이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헬기 탑재할 수 있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2016에서 17년 사이에 이제 36대 도입하면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288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288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전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도입할 때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수명이 생각보다 안 깁니다. 수명이 10년이래요. 네. 무기가 10년 이거 되게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첨단 미사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에 들어왔으면 언제입니까? 2026년 예. 지금 3년 뒤.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폐기해야 되는 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도입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대신에 우리 걸 장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아파치에 장착하려면 미국 쪽이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아파치 보행사 이것도 보행사 제품이니까 그쪽에 뭐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협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루어지면 뭐 청검도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이 청검의 효용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죠. 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 발사를 그냥 네. 뭐 LAH 뭐 이런 식으로 갔던 이유가 네.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파치에서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군요.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 긴밀한 네. 공고한 한미동맹이 여기서도 네, 필요하다. 출시하자마자 이렇게 그 2026년에 아파치에서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막 그 성능이 인정받고 있으면 이거는 제대로 출시된 것도 아니고 대박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닌가요? 청검이 지금 국산화율이 96% 이상이니까 와, 그럼 거의 뭐 다 우리 기술을 만들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면 2015년에 개발된 국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그 현궁. 예. 현궁을 개발하면서 이제 기술이 축적이 많이 됐던 거죠. 현궁은 우크라이나에서 세인트 제플린으로 추앙받는 그 제플린 미사일. 제플린 미사일에 비해서도 성능이 손색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약 2.5km 사정거리에서 관통력 높은 이중 탄두 방식을 채용을 해서 900mm 장갑도 관통할 수가 있고요. 현궁 역시 제블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블린 한 발이 거의 3억 원씩 하거든요. 예. 근데 현궁의 가격은 그 3분의 1인 1억 원 정도니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현궁이 양산되자마자 세계 각국의 관심을 당연히 한 몸에 받았던 것이고 이런 배경들이 쌓였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 이런 7개국이 지금 그 방위산업 전략화를 맡고 있는 군 고위 인사들을 우리 ADD 아능 시험장에 또 보내서 참가를 한 것이겠고요. 이런 바탕들이 다 쌓여서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청검 오리지널 버전은 LAH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건데 그럼 이제 바뀌어서 플랫폼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장갑차로. 네. 아, 그럼 이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원래 K-21 장갑차에 예. 원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게 돼 있어요. 발사관도 이렇게 2발 정도 달게끔 돼 있는 게 있는데 미사일이 아직까지 장착이 안 됐는데 여기는 원래 뭐를 장착하게 돼 있었냐면 현궁 아시죠? 예. 우리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을 장착하게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궁은 아시다시피 최대 사거리가 2.5km로 좀 짧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천검으로 바뀐다면 천검은 최대 사거리가 8km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궁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3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K-21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이게 리치가 한 3배 정도 높여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어디 다른 나라 애니메이션처럼 고무고무 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거든요. 뭐 우리가 해서 그 정도로는 리치가 3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헬파이어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뭐 지대지 이런 식으로 뭐 그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최근에 헬파이어 2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네. 이제 장착되는 버전이 등장했는데 요거는 지대지가 아니고 지대공으로 아, 지대 공이에요, 그건 또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지대공으로 개량이 됐고요.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IM 쇼라드
그 드론 요격 시험 영상인데요. 지금 보신 게 이 IM 이게 쇼라 지금 드론의 이제 명령. 예, 드론에 방금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지대공이라고 하지만은 뭐 엄청나게 빠른 그 초음속 항공기를 쫓아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네. 이 IM 쇼라드는 그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헬파이어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30mm 기관포, 전자 광학 조준경, 드론 탐지 레이더 등을 이제 하나의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통합한 단거리 방공 무기 체계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존 운용 장비들을 통합을 함으로써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K-21과 청검 그리고 스트라이커와 헬파이어.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연관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에 이어서 현 시점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동식 방공 체계,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체계들도 계속 늘고 있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그 추운 겨울에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공습이라는 게 뭐 미사일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많이 활용한 게 뭡니까? 드론이죠. 뭐 드론이라든지 뭐 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능력, 방공 수단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동식 방공 체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1순위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애라. 예, 기관포를 장착한 대공 자주포, 옛날에 대공전차라고 표현했던 뭐 맞힌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모습. 명중했죠, 뭔가? 예, 지금 명중해서 격추시키는 모습인데 이게 대공포, 이 자주 대공포가 뭐냐면 굉장히 클래식한 어떻게 보면 구식 무기예요. 독일의 겟바트라고 불리는 자주 대공포인데요. 예, 등장한 지 한 50년 된 그런 70년대 나온 무기니까요. 뭐냐면 35mm 기관포 이제 두 문을 이제 장착한 건데요. 최대 한 15km 떨어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한 건데 독일에서는 10년 전에 퇴役한 무기인데 예.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에서는 활약을 하고 있다. 예. 구식 무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드론 킬러로서 대공포가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공포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좀 말 그대로 무기로서 노익장을 지금 뭐 발휘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미국이 그렇게 막 지원도 많이 하는데 뭐 좀 신무기 막 와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건 없습니까? 50년 된 거 말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예. 그래서 작년 11월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이제 어벤져 방공 체계 요걸 지원을 승인을 했죠. 이름 장난 아닌데요? 왜 오벤져가 들어갑니까? 예,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험비 차대 위에 진짜 이거 아까보다 이거 오히려 반군이 맞는 거 이게 너무 이게 미국 거 맞아요? 험비 차대 위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그 FIM-92 스팅어 사연장 발사기 두 개를 탑재한 그런 형태죠. 이게 보잉이 개발한 이동식 단거리 방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육군하고 미국 해병대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정면 관측 적외선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추적 탐색기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적어도 비행 헬기 그리고 고정 입기는 물론이거니와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 드론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대공포였는데 얘는 미사일이니까 네. 훨씬 더 정밀도나 뭐 파워가 세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어벤져 외에도 이 수도 워싱턴 DC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삼스, NASAMS 야건데요.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총 8개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인데 지난해 11월 초에 이제 2대가 이제 먼저 인도가 됐고요. 근데 이게 배치된 지 우크라이나 인도된 지 이틀 만에 무려 25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발사되는 미사일이 우리 공군도 갖고 있는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전례가 꽤 많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만들면 기왕이면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효과적이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한 게 아니고 노르웨이 또 유명한 방산업 중에 콩스버그라고 있어요. 예. 콩스버그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암남 미사일은 이제 미국의 레이시온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공동 개발한 형태로 이제 나삼스를 만들었어요. 이 나삼스란 명칭 그 어원도 재밌는데요. N이 보통 뭐 뉴나 뭐 이런 걸 연상하실 수 있을 텐데 N이 노르웨이 약어예요. 예, 그래서 노르웨이전 어드밴스드 서피스웨어 미슬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 노르웨이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되겠죠.
98년에 개발됐으니까 벌써 꽤 됐죠. 벌써 한 15년 이제 된 시스템인데 계속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나삼스 3가 이제 실전 배치가 됐는데 이 나삼스 포대는 FDC라고 불리는 지통제소 그리고 3차원 능동 레이더 센티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하나 그다음에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남 발사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FDC는 이게 원격 조종 형태로 해서 2, 3초마다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이 나삼스 측의 눈은 당연히 이제 센티넬 레이더죠. 그래 레이더는 당연히 360도를 이제 추적 감시하면서 60K 표적을 최대 이제 한꺼번에 추적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또 새로운 표적을 이제 탐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발사대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완전 다른 예, 미사일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와. 이 왼쪽이 최신형인 AIM-9X 사이드와인드고요. 네.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암남 원래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고. 아까 사진 나왔던 예. 거. 네. 그다음에 요게 좀 더 두껍고 커 보이죠. 이게 이제 암남 2R, 암남의 사거리 연장형. 암남 연장형 같은 경우는 원래 암남 D형이 160km까지 나가요. 또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긴 걸로 와우.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최고 속도는 원래 공대공이 보니까 좀 빠르죠. 마하. 대부분의 공중 표적을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발사대 하나에 그 6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의 표적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발사대가 그렇게 크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수송기나 뭐 선박은 물론이고 수송 헬기, 뭐 트럭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이제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나다. 이게 또 장점이라고. 네. 근데 전체 뭐 8기 중에 2기만 인도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쉽지 않은데 민간인 피해도 많고 이거 나머지 6기는 언제 간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소위 신상을 생산하려면 무려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요즘 뭘 하냐면 이게 이제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교통정리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줄 게 없으면 네. 그 미국 무기 수입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삼수 경우는 노르웨이, 스페인, 헝가리, 호주, 인도네시아, 오만, 뭐 카타르 뭐 이런 무려 15개국에 수출이 돼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안보 위협이 좀 덜한데 그거 이제 미국이 설득을 하는 거죠. 네. 야, 뭐 우크라이나 힘든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더 적어줄게. 그러니까 이거 좀 스트레스 공부까지 알려줄게. 우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내가 최소한 같은 거 대주고 예.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 주든지 싸게 주고. 딴 걸로 내가 필히 은혜를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 또는 나토 동맹국 이런 데 나삼스를 이제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의 그 엄중한 현실을 잘 아니까 빠른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발사호 망각, 뭐 발사호 재지정 등 최신 유도 기술에 대해서 뭐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도 기술을 당연히 전무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표적 명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식의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함께 보시죠. 때는 제2차 세계대전 1943년 독일은 유럽의 제공권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주기적인 장거리 폭격을 통해 적을 초토화시키는 방향이 최선의 방식이라 인식됐던 만큼 독일은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고 연합군은 승리를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 쪽에서 기이한 비행체가 출격하게 됩니다. 그 비행체를 본 연합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그 비행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공권에서 밀리던 독일은 폭격기를 띄워 폭격을 감행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폭격기를 띄우더라도 목표물에
폭탄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었죠. 따라서 목표에 효율적으로 정확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부연 로켓에 조종사를 태워 목표물 타격 직전에 탈출하는 방식이 제안됐지만 자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히틀러에게 묵살당하고 말죠. 아무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던 중 독일 공군의 조종사 베르너 바운바우는 기발한 제안을 내게 됩니다. 당시 독일이 운용하던 전장 약 14m, 전폭 약 20m의 중형 전술 폭격기 융커스 JU-88은 기동성이 뛰어나 영국 전투기들이 공격을 회피하는 데 능했는데요. 이 거대한 JU-88 폭격기에 폭약을 가득 채워 거대한 폭탄으로 만들고 엄마를 하는 아이처럼 다른 비행기가 JU-88 폭격기를 달고 날아가다가 목표 지점에 투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격기가 아닌 폭탄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독일은 제공권을 빼앗겨 폭격기의 운용이 전무했기에 독일 군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폭약을 가득 실은 융커스 JU-88을 이끌 전투기로 독일 공군을 대표하는 전투기 FW-190과 메사슈밋 BF-109로 낙점됐고 커다란 JU-88 폭격기를 위에 전투기가 얹혀있는 모습이 흡사 겨우살이 같아 독일어로 겨우살이를 의미하는 미스텔 프로젝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전투기와 연결할 융커스 JU-88은 조종사가 모체 전투기에서 조종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고 서로 3개의 받침대로 연결해 전투기와 떨어지기 전까지 한몬처럼 움직일 수가 있었죠. 함께 비행하다가 표적을 조준하게 되면 받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폭약 볼트가 양 기체를 분리하게끔 만들었고요.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융커스 JU-88의 조종석을 없애고 충격 신관과 약 3.5톤의 탄도를 탑재했는데요. 당시 현존하는 대부분의 장갑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이 리턴이 있으면 하이 리스크도 있는 법이죠. 엄청난 위력의 무인 조도 폭탄으로 완벽한 폭탄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조도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표물을 지나치기 일쑤였고 만일 모체가 분리되기도 전에 지상군의 대공포와 연합군의 전투기를 만나게 되면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켜 아군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죠. 결국 여러 테스트와 시험 비행을 거치며 준비를 마친 5대의 미사일 폭격기는 1944년 6월 영국 해역 샌느만의 연합국 선박들을 목표로 출격하게 됩니다. 첫 실전이었던 만큼 조종사가 긴장을 많이 했는지 5대 중 1대가 너무 빨리 투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나머지 4대의 미스텔은 성공적으로 투하를 마치며 여러 척의 연합국 선박들을 격침시켰습니다. 이후 독일 공군은 100여 대의 미스텔을 날려 한 번에 구소련의 군사산업을 무력화시킨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웠지만 미 공군에 의해 18대의 미스텔이 파괴되고 당시 폐색이 짙었던 독일이 미스텔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무산으로 들어갔고 이후 독일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목표지점 상공에 이르러 폭탄을 떨어뜨리고 전투기는 기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현재의 공대지 미사일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전장 상황에 따라 카멜론처럼 목적과 용도를 바꿔가며 활약한 무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막 그 투입되고 했다니까 좀 놀랍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기 매니아로서 어릴 때부터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히틀러의 이른바 시클리트 회판이에요. 히틀러의 이제 네. 소위 그런 나치 뭐 엑스 회판 이런 네. 편도 있는데 그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무기들이 꽤 있는데 독일어로 분더바트라고 그래요. 히틀러의 분더바트. 네. 놀라운 무기, 원더 회판이라는 네. 이제 그러한 의미인데 무기가 1000톤에 뭐 280mm 거포를 장착한 이제 거대한 슈퍼 탱크라든지
지구계를 띄운 뭐 거대한 태양포, 영어로 선건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핵무기도 사실은 상당히 진전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보트에다가 그 미사일을 실어서 지금 얘기하면 SLBM이죠. 그것도 이제 독일이 상당히 좀 연구를 했었어요. 지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지 정물 유도 폭탄 뭐 이런 것도 실제로 개발을 했거나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전투기 물론 이제 독일 전투기죠, 메사슈밋.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오늘 이번에 본방에서 다룬 것도 사실 이제 그런 흥미로운 물론 이제 전 무기를 흥미롭다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무기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합니다만 네. 진짜 원조 따지면 독일이 많긴 하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것만 원쌤도 아시지만 과학기술 많이 관련되는데 독일이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나치 독일이 개발했던 이 게 핵무기 관련돼서도 네. 이 독일 나치의 핵무기 개발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하이젠베르크하고 그 양자역학의 대가였던 뭐 덴마크의 이제 닐스 보호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이런 얘기들도 되게 유명하고요. 또 UFO를 뭐 히틀러가 만들었다 이런 아, 거 그런 세긴 뭐 있었죠. 진짜 네. 예, 아직 생존하 계신지도 모를 텐데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는 이제는 아닌가요? 예, 이제는 인간의 너무 나이가 시간이- 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돌아가셨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히틀러가 실제로 뭐 UFO란 말은 그런데 뭐 소위 전입기 형태나 네. 아니면 그 원반 형태의 시험 네. 기체는 만든 게 사실이고 사진도 남아 있고요. 그 사실은 성공한 게 뭐 V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 네. 첨단 기술 중에 그 로켓을 성공시켜가지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미국 소련으로 넘어가서 뭐 우주 탐사에 쓰인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한 것도 있는 거죠. 놀라운 기술들을 시험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대러시아 무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러시아는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쪽만 이렇게 관심 받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러시아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공 뭐 이런 거. 저도 최근에 러시아에서 관심을 많이 끊었습니다. 야, 옛날과 달리.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우리가 또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러시아가 나름 자랑하는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의 복합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판치르 S1이라고 하는데 와. 좀 뭔가 러시아스럽지 않나요? 뭔가 좀 예. 육중하면서도 중구난방인 게 네. 그래 이게 각도가 이게 아이 뭐. 하늘에 있는 거라면 뭐든지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보이는 예. 러시아의 운영 개념을 보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는 이제 최신 지대공 미사일은 S-400하고 S-300V를 배치를 한 상태고요. 야전에서는 이제 이 판치르 S-1을 대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트럭이죠. 빠른 이동을 위해서 궤도식 차량이 아니고 군용 트럭을 이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동식 대공 방어 시스템이 되고요. 2008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2012년에 대량 생산이 돼서 지금 러시아 포함해서 13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 30mm인 2A 38M 기관포 2문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20km에 57 E6 지대공 미사일 12문을 궤도 차량 위에 탑재한 거거든요. 개발사인 KBP 설계국에 따르면 개량형인 추적 레이더 1RS1 그리고 수동 전자 주사 위상 배열 이게 페사 레이더잖아요. 페사 레이더하고 그리고 역시 개량형인 표적 획득 레이더 1RS2를 장착을 해서 탐지 거리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중 표적과 지상 표적을 모두를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전투기와 헬기는 물론 당연히 이제 무인기, 순항 미사일, 스마트 폭탄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 일명 카다로그 스펙 아닙니까? 일단 좀 그렇게 그렇죠. 된다고 나왔는데 예, 실전에서 어떻답니까? 한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답니까? 실전에서는 처참히 깨졌죠. 아 예. 우크라이나에서 처참히 깨진 무기 중 하나고요.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그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를 제대로 막지를 못하고 있고요. 사실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판치르 S1의 레이더를 또 한 번 개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과연 업그레이드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동작을 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판치르 S1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퍼진 거 아닙니까 이거? 예, 퍼졌죠. 말 그대로 퍼졌다라는 게 딱 맞는 얘기인데 타이어가 손상된 이유는 사실은 그 매년 봄, 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이제 땅이 진흙탕으로 변해가지고 그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그 라스푸티차 현상이라고 우리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타이어가 이제 저런 데를 가다 보면 공기압이 낮아져가지고 결국 터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되고 또 봄이 이제 또 곧 다가오니까 이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마 이 파치르의 경우는 제 역할을 좀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을 저희가 좀 무겁게 봐야 되는 게 북한이 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 부분에 정말 진심이라면서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제공권 초반부터 장악해서 우위를 부릴 거로 예상을 했지만 체급에 완전 안 맞았죠, 솔직히. 그런데 사실은 의외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고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다르죠. 워낙 이 공군력에 있어서는 남북한 또 더구나 이제 미군까지 포함하면 워낙 차이가 많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워게임을 해보면 사흘 만에 이제 북한 공군은 거의 뭐 괴멸되는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고 북한도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투기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라도 이런 방어 능력에 이제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냉전 시절부터 이 6.25 전쟁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대거 운영을 해왔는데 뭔 일이 있었냐면 저도 여기 사건 그를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아픈 추억이 좀 있는데 1994년 12월 17일 크리스마스 거의 일주일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에요. 94년이면 예. 제가 학교다닐 대학 4학년 때인데 네. 어렸듯이 2년 차. 네. 그때 뭐 있었나요? 군사 뭐 관련해서? 저는 그때 이제 국방부를 이제 출입한 지 얼마 안 네. 됐을 때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주한미군의 OH-58D라고 정찰 헬기가 있어요. 카이오라는 이 정찰 헬기가 그 DMZ 인근 비행을 이제 순찰 비행을 합니다. 정찰 비행 훈련 삼아서. 근데 이제 그때 조종한 사람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반도 상황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로 넘어간 거야. DMZ 북쪽으로. 거기서 이제 북한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화성총이라고 불리는 대공 미사일에 이제 격추가 됐죠. 그래서 그 두 명이 탔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포로가 돼서 네. 이제 이분을 다시 귀환시키기 위한 협상을 합니다. 미국이 협상을 해서 결국은 미국 의원이 이제 북한 가서 데려오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화성총 미사일이 뭐냐면 1990년대부터 러시아의 이제 이글라라고 불리는 그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파치를 이제 36대를 도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북한이 이에 이제 반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뭐냐면 그 뒤에 북한 열병식을 보면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이제 그런 것들 장비들이 추가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17년 4월에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 화성총 미사일 2기를 장착한 북한의 일명 천마호가 이제 등장하고 그 전에 2016년에는 이제 김정은이 이른바 화성총을 시험 발사하는 이런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우세한 공군력, 그다음에 그 공격 헬기 능력, 아파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북한이 이제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난 2017년에 HT-16PGJ라는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쿠르드계 무장 조직의 은신처에서 발견됐어요. 상당히 멀리 갔네요. 멀리 간 거죠. 전문가 분석에 예. 따르면 이 HT-16PGJ는 무게가 11kg, 그리고 최대 사거리가 5에서 6km쯤 됩니다. 또 적외선 탐색기를 갖추고 있고요. 또 이글라하고 러시아 이글라하고 비슷한데 배터리 위치 등이 좀 다르다고 해요. 어쨌든 무장 조직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수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먼 곳까지 또 네. 날라가지고 옮겨서 수출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북한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 뭐 실전에 쐈으면 그 데이터도 축적이 될 테고 이거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ADD가 작년 1월에 지대공 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라는 거 DIRCM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6번째로 독자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이제 항공기의 열을 추적을 하니까 그걸 이제 역이용을 해서 항공기를 지키는 방식인데 미사일 경보 장치가 이제 미사일을 탐지해서 공격 방해를 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이제 신속하게 미사일을 추적을 하고
레이저 빔을 발사를 합니다. 그 미사일이에요? 네, 이게 당연히 터지진 않죠. 레이저가 네. 약하니까. 근데 이 앞부분에 있는 탐색기, 미사일 앞부분에 있는 탐색기의 레이저가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항공기를 추적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기능 고장만 일으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뜨거운 열을 예, 이제. 예,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화승총 미사일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우리 수리온이나 LAH를 비롯한 국산 군용기의 생존성 향상에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또 레이저 출력을 높이면은 뭐 대형 군용기에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지대지로 변신을 꿈꾸는 천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이 개량을 하는 걸 보면서 예.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검증된 무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첫발을 띈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방위에 또 보탬이 되는 그런 또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대지형이 개발됨으로써 천검이 그 전차는 물론이고 이제 함정도 타격할 수 있어서 이게 하늘과 땅에서 이제 전차, 장갑차, 그다음에 각종 차량, 벙커,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다용도 미사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터전이 이제 마련된 걸로 보고요. 그래서 다용도 미사일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직접 취재 안 하셔서 저희가 공대지만 기대지라는 말씀 안 드리고 다르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국방TV가. 저도 하여튼 한 달 넘게 예. 참 어째 이런 일이 있나 싶고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 그 전에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살짝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다고 부인은 안 하시더라고요.